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AWS 서비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멀티비전 DR 세션을 진행할 솔루션스 아키텍트 고재웅입니다. 우선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퀘스천 창 혹은 이제 질문 창을 열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본인만 답변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라면 비공개라고 같이 적어주셔서 질문해 주신다라면 비공개로 전달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아마존 EC2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2년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원력, 위즐리언시, 그리고 재해복구, 디제스터 리커버리, 혹은 이제 D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방법은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마존 EC2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아마존 EC2라고 읽고 있는데요. 뒤에 끝에 있는 컴퓨트 클라우드를 이제 E2, C2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존 EC2는 S3와 같은 2006년에 처음 출시를 하였는데요. S3 다음으로 이제 출시된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이후에 약 17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AWS를 대표하는 서비스로 성장을 하였고요. 가상화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랩탑에서 현재 OS도 사용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OS도 그 위에다가 더 올려서 사용하시고 싶은 시기에 이런 가상화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 랩탑에다가 윈도우즈 PC 위에 리눅스 OS 같은 거 써보고 싶었는데 별도의 이제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해서 또 설치를 하고 이걸 관리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이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 쓴다라는 게 참 번거로웠던 일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가상화를 통해서 특정 OS 위에 다른 OS를 올림으로써 좀 더 편하게 관리가 되어졌던, 테스트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떠오릅니다. 가상화는 물리적인 하나의 서버 혹은 랩탑 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서버들의 자원들을 공유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마존 AWS에서는 글로벌 리전에 위치한 물리적인 서버들을 각각 서버들에 대해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EC2 전용의 OS를 통해서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구분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 하이퍼바이저는 이 장비들을 각각의 게스트 OS들에 대해서 자원들을 분배하여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 각각의 게스트 OS 하나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EC2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EC2 인스턴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에서는 표현한 엘라스틱은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표현하는 이 EC2, 엘라스틱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게스트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OS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OS 버전 종류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리눅스라든지 윈도우즈 혹은 맥 OS 등 서비스 선택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고 하드웨어적으로도 CPU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ARM, ARM 기반이 있을 수 있고 인텔 CPU 기반, X86 기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CPU 종류들도 있을 거고 뿐만 아니고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AI/ML 같은 특수한 형태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면 GPU 모델들의 워크로드 타입들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특정 성능이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베어메탈처럼 특정 하드웨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디스크의 I/O 레벨을 기준으로 이제 디스크 리드 라이트가 맞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런 리드 라이트는 적은 반면에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는,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는 이런 향상된 기능에 특화된 타입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가능하시고, 뿐만 아니고 적절한 환경에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매 옵션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MI라고 하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인스턴스라고 하는 가상 OS를 구동함에 있어서 어떤 시작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지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일한 구성으로 한 AMI의 여러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세트 구성 같은 것이고요. 이 AMI는 다음들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 개 이상의 EBS, 스토리지, 블록 스토어, 이런 스냅샷이라든지 루트 볼륨에 대한 템플릿 정보, 운영체제 정보,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이런 걸 포함시킬 수도 있고, AMI를 사용하게 되면 인스턴스 시작할 때 어떤 AWS 계정을 제어하는 시작 권한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연결한 볼륨들을 지정하는 역시 블록 디바이스 매핑도 가능한데요. 좀 편하게 저희가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AMI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하나의 붕어빵 틀처럼 생각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붕어빵도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안고들도 여러 가지 형태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라면은 뭐 어떤 소스 기반의 내용도 마찬가지 붕어빵 틀이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안고도 어떤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이 AMI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면 AWS 콘솔에서 EC2 서비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AMI 카탈로그라는 부분에서 참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AMI는 기본적으로 리전 내에 저장되고 관리되어지기 때문에 커스텀 AMI에 대해서 혹시 다른 리전에서 사용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이 AMI를 카피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MI가 저장되는 곳은 어딘지 이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존 S3 버켓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실제 AWS 콘솔에 가보시면 그거 자기 계정에 대해서 어떤 네임을 저장하는 커스텀 정보들도 S3 정보 로케이션이 잘 확인이 됩니다. 자, 이 S3에 저장되어 있는 AMI는 별도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설정되어 있는 값들에 따라서 인스턴스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윈도우즈 AMI가 있고 리눅스 AMI가 있다라면 윈도우즈 AMI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어떤 가장 먼저 속성들을 표현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EBS 블록 스토리지의 형태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를 턴업 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리눅스 AMI라면 리눅스에 맞는 형태를 가지고 이런 EC2 인스턴스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커스텀 AMI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 부분이 아니라 특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맞춰진, 예를 들어서 기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쉽게 제공되고 있는 그런 AMI 같은 경우는 정해진 속성 값들이 존재할 거고 그게 베이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리눅스 OS라든지 HTTP 리눅스 OS 위 HTTP 데몬이라든지 AWS CLI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여러 군데에다가 포팅을 하고 쓰고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매번 신규 AMI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또 이거를 또 인스톨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많은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AMI로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이후에 생성할 때는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디폴트 AMI 혹은 뭐 이지 스타트 이런 AMI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인스턴스 생성이 되셨을 거고요. 그 틀에 맞게 생성되어 있는 이 인스턴스에 필요한 설치 같은 것들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HTTP 대문을 활성화시킨다든지 혹은 AWS CLI 정보를 설치하신다든지 이런 거 설치하신 다음에 이 인선 상태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AMI를 만들어서 다시 아마존 S3에 저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라든지 구성이 완료된 이 정보를 사용자 정의한 AMI로 작성을 하셔서 S3 스토리지에 저장하시게 될 거고요. 이게 저장이 완료된 상태가 되면 저장할 때 당연히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EBS 볼륨에 대해서 제가 스냅샷 같은 거 찍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EBS 볼륨에서 찍어진 그 스냅샷 안에 뭐 데몬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CLI 정보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향후에 구동하실 때 새로운 인스턴스를 활성화시키실 때 그 내용들, 현재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네, 사용자가 정의한 이 AMI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인스턴스,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뭐 한두 개, 뭐 심지어는 그 이상 설치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커스텀 AMI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오토 스케일링 그룹 같은 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번 저희 세션에서도 DR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AMI가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EC2 인스턴스의 데이터 저장 공간으로는 인스턴스 스토어가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기는 하지만 인스턴스가 러닝 중에만 동작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마치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없어지듯이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가 전원 종료가 될 경우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다시 켰을 때 초기화되는 것 같은 현상을 겪게 되는데요. 만약 인스턴스가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러닝해서 사용하시고 싶은 이런 환경일 때는 인스턴스 스토어만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EBS에 저장을 하셔야만 합니다. 인스턴스가 꺼졌을 때 저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가 구동 중인 서버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IOPS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가감이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임시 데이터에 대한 캐싱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적당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셧다운이 되게 되면 데이터가 지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BS는 영구 스토리지로서 인스턴스 상태와는 별개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스턴스 스토어와 EBS의 차이는 쉽게 생각해 보자면 PC방을 떠올리게 되면 좀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PC를 사용하기 위해 어제 방문했던 자리가 있겠지만 오늘 또 같은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레포트 자료 등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외장하드라든지 USB 드라이브 저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드라이브는 PC가 셧다운 된다고 하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올곧이 가지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른 PC에서 구동하신다면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EBS 볼륨도 인스턴스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고 필요하다면 다른 인스턴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BS는 워크로드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IO가 많은 경우 IO 모드를 사용하는 IO 1, 2를 이용하는 게 좋겠지만 빅데이터라든지 웨어하우스, 로그 처리 같은 자주 액세스가 일어나고 처리량도 빠른 SD1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냅샷이 지원되기 때문에 AMI 구성 시에 EABS 데이터를 스냅샷으로 찍어놓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AWS에서 복원력과 재복구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챕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게 보신 화면일 것 같긴 한데요. AWS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위전들 그리고 과용 영역에 대한 소개이고요. 현재 AWS에서는 30개의 AWS 위전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식 런치가 돼서 릴리즈돼 사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5개 정도의 추가 예정된 리전들도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빨간색 아이콘으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각각의 리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지역들에 대한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리전에 대해서는 하나의 리전 안에 여러 개의 에이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리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지역들을 의미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각각의 리전 안에 여러 개의 어베일리비티 존, 가용 영역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들의 하나의 집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용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군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군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몇 개의 데이터 센터가 연결되어 있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 부분에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공개가 힘들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 각각의 어베일리비티 가용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되어진 전원도 이중화되어져 있고, 네트워크라든지 연결성들이 다 분리되어져 있는 센터들을 가지고 일컫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가용 영역 안에서도 어떠한 장애라는 게 발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재해 발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전원에 대한 이슈도 하나의 재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아니면은 홍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재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해라고 하는 게 가용 영역 내에서 어떻게 생기냐라고 표현했을 때, 저희는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중 에이지, 멀티 가용 영역 형태의 DR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 구성이라 그래서 HA 구성이라 많이 표현하고 있죠. 고가용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중화되어 있는 이 가용 영역 사이에서 한쪽의 가용 영역 A라는 가용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B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설명이 되어져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용 영역 존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인스턴스들을 별개로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가용 영역 B에서 장애라든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용 영역 A라든지 C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 장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별도로 구분되어지고 이중화된 전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랑 연결성도 역시 별도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용 영역 하나에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용 영역 간의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 센터 가용 영역이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다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인스턴스 같은 경우야 서비스를 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 있지만, 데이터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스냅샷 같은 정보가 있어야만 실제로 다른 영역에서도 이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다이나모DB에서 어떤 백업을 어떤 타임별로 가지고 있고,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고, 혹은 S3 버켓 정보에서 이제 버저닝을 통해 가지고 이전 번지로 롤백하는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들,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리전 내에서 다중 가용용의 구성은 굉장히 심플한 구성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리전 내에 있는 가용 영역의 2중화, 3중화 이런 구성들은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용 영역 안에는 고속 저지연 네트워크가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고 가능하고요. 어카운트 간의 이제 VPC 피어링이라든지 데이터 전송도 가능하고 정책도 저희가 이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의 리전 단위에서 AMI라든지 엔드포인트 리소스 등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이전에 AMI 소개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AMI라고 하는 거는 리전 내에 관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용 영역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원하시는 위치에서 이 AMI를 가지고 어떤 인스턴스를 붓업시키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가용 영역 안에서 어떤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이게 A로 가야 될지 혹은 B로 가야 될지 아니면 B가 장애가 났다면 A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이런 환경이 된다라면 로드 밸런서라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만 실제로 트래픽들을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고가용성을 위한 다중 가용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형태일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가용 영역별로 어떠한 서비스들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고객분들께서 직접 구성을 자기가 원하시는 디자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가용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트 게이트웨이가 A 영역에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B나 C 영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트 게이트웨이도 보시는 것처럼 각 가용 영역별로 존재하게 되고요. 인스턴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가 A 영역에만 존재하게 되면 만약에 A 영역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B, C에서 다시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다시 AMI를 가지고 구성을 한다든지 그럼 이전에 갖고 있던 정보들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럴 때 RDS 같은 거 가지고 뭐 스탠바이를 B 영역이나 혹은 C 영역의 리플리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서비스 영역으로 되어 있는 아마존 VPC 같은 경우 여기 같은 S3라는 다이나모 DB가 예를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 S3 자체가 이미 이런 하이 어베일리비티 HA 구성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용 영역 A, B, C 사이에 어떤 인스턴스들의 트래픽을 전송받기 위해서는 IP를 인스턴스별로 하나의 IP를 갖고 있게 되면 실제 그 영역으로만 트래픽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그 앞단에서 어떤 로드를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인 ELB 디바이스를 두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디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용 영역에만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겠습니다만 저희 재해 발생할 수 있는 게 더 나아가서 저희 한국 전체 리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한국 전체의 리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모든 어베일리비티 존 가용량이 다 영향을 받았던 자연재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다거나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게 되면 리전 전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A라고 하는 이런 리전으로 통신을 계속 시키고 있었는데 이 A 리전 전체에 다 장애가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B라는 리전으로 돌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저희는 이런 형태의 구성을 다중 리전 D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성이 위에 거와 아래 거의 다중 리전 구성의 특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전 A로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고 있다가 A 리전이 문제가 발생하면 B 리전으로 돌리는 액티브, 패시브 혹은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갖고 있는 형태고요. 그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다 유용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리전들 간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리전도 서비스를 하고 B라는 리전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A 리전이 백업용으로 이제 B 리전을 쓸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혹은 B 리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만 B 리전에 문제가 있을 때 A 리전을 백업 용도로 쓰고 싶은 이런 환경은 저희는 또 액티브로도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다중 리전 DR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성에 대해서 계획이 필요하고, 또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그 리전 안에 이런 구성들이 있고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고려돼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리전 간에 어떻게 하면 통신을 시키실 수 있을 것인지, 아까 전에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백업, 뭐 스냅샷을 하시고 스냅샷 된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를 하시고, 이럴 때 뭐 다이나모DB를 쓸 건지 아니면은 뭐 RDS 방식으로 가지고 복제하는 그런 솔루션을 쓰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구성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서 AWS 내에 백본을 통해서 이런 백업을 하시게 될 건지, 아니면 뭐 온프레미스 쪽에서 VPN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통신을 시키실 것인지, 이런 구성도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리전에 대한 복제가 필요하다. 다중 리전 DNS와 디지털 로드 밸런서도 필요하다. 우선 이전의 그림에서는 아직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리전별로 어떤 트래픽들이 흘러가게 해주려면 고객들이 접근할 때 고객들은 두 개의 리전의 서비스하는지, 세 개의 리전의 서비스하는지, 한 개의 리전의 서비스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DNS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한쪽에 문제가,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반대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뭐 액티베이션 시킨다든지 아니면 부하를 그쪽으로 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 DR 쪽에, 다시 말해서 액티브 동작하고 있는 이 위전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중 리전 아키텍처 패턴인데요. 지금 저희 AWS 클라우드 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DR로 온프레미스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면은 이전 장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트워크 통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할 건지의 고민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정을 둔 거는 AWS 내에서 이렇게 다중 리전 구성을 했다라는 가정을 둔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리전이 있고 B라는 리전이 존재했을 때 A 리전과 B 리전 요 간에서 똑같은 정보들이 복제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가용 용역 같은 경우에는 A 리전에는 뭐 3개를 쓰고 B 리전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역시 지금 A 리전에 뭐 지금 액티브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이라면 이 리전 B에서는 인스턴스를 어떻게 해서 올릴 건지, 뭐 평상시에 다운 시켜놨다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지했을 때 뭐 오토메이션 시켜서 턴업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가 직접 들어와서 이거 턴업하는 프로세스를 돌리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대한 구성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S3를 가지고 스냅샷을 복제하실 것인지, 아니면 리전 간 어떻게 뭐 다이나모 DB 같은 거 리플리케이션, 뭐 글로벌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쓰실 것인지, 이런 리전 간의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성 형태는 여기서 똑같이 갖다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패턴 형태입니다. 네, 이런 DR을 구성할 때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아까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뭐 S3라든지 뭐 다이나모DB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컴퓨트 노드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실 수밖에 없을 건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RTO, RPO 기반으로 목표를 산정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데이터가 만약에 다시 생성한다거나 손실할 수 있는 데이터 양 도대체 얼마인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혹시라도 뭐 리테일처럼
어떤 고객사들이 주문을 하고 주문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데이터 하나의 유실 자체 너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시점에 언제까지 복구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O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복구가 가능한 데이터의 시점을 얘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편하게 생각했으면 스냅샷의 주기라고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시간 주기로 스냅샷을 찍고 있었는데 그 1시간 한 지나서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라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이전에 발생했던 약 20여 분의 시간 동안에는 데이터가 백업이 안 돼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로스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고 반대편 쪽에서 멀티 DR이라고 가정하면 액티브 스탠바이라면 스탠바이 쪽에 어떤 AMI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구동하고 다시 이제 이 데이터 복제된 걸 가지고 올려서 쓴다라고 했을 때 장애 발생 이후에 어떠한 다운타임들이 발생하실 겁니다. 이 다운타임에 대해서도 로스가 역시 발생하시게 되겠죠. 사실 데이터 로스와 다운타임에 대한 이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로스라고 하는 건 백업된 이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접속을 해서 계속 데이터를 던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송하고 있는 상태일 때 이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거고요. 어, 그 이후에 만약에 웹이 더 이상 이제 리전의 장애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이런 데이터는 더 이상 발생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고객이 사용하려고 할 때 뭐 로그인이 안 된다거나 기다려야 되는 뭐 이제 웹페이지가 빙글빙글빙글 도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래서 저희가 다운타임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다운타임 전체 장애 시점부터 시작이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어, 데이터에 대한 다운타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복구 시간을 빠르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여유를 가져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복구에 대한 전략 정보들이 총 4가지 이미 이 다음에 소개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전략 총 4가지가 좀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어, 복구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백업 앤 복구, 복원 방법.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RP와 RTO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로스라든지 복구에 대한 때 걸리는 시간이 뭐 24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해도 되는 경우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어서 뭐 이 웹페이지는 어떤 데이터만 잠깐 가져오는 용도로 잠깐 쓴다. 그럼 잠깐 다운되어져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떤 과금이라든 구매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RP와 RT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 거. 우선순위가 좀 많이 낮은 경우에 이런 백업 복원 방식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벤트 발생이 이제 된 이후에 리소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 생성하고 뭔가 준비하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 기반으로 이벤트 발생 후에 백업 정보를 복구하는 거고 비용은 당연히 낮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파일럿 라이트라고 하는 건 파일럿 라이트란 말 자체가 불씨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거든요. 뭐 점화용 불씨. 그래서 이미 이제 스타트할 준비는 하고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어, 몇십 분 내에 이걸 복구하겠다라고 할 때 파일럿 라이트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상 사이트에 최소 인프라, 아주 조그만 최소 인프라만 가지고 있고 DI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를 지금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약간 스탠바이를 걸어 놓긴 했지만 웜 스탠바이처럼 계속 띄워놓는 건 아니고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턴업만 바로 시키면 동작할 수 있는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은 이전에 있는 백업 복원 방식에 비해 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이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파일럿 라이트랑 웜 스탠바이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십 분 내에 턴업이 되는 게 파일럿 라이트라면 몇 분 내에, 수분 내에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웜 스탠바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중요한 녀석일 때, 요 웜 스탠바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액티브 스탠바이 전략이기 때문에 한쪽이 죽었을 때 반대편 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 서비스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지 이를 기준으로 뭐 시간 단위가 될 거냐, 분 단위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기준을 한다라면 사실 멀티 사이트라고 하는 다중 사이트 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 다 쓰고 있는 환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리전하고 B라는 리전은 이미 서비스를 글로벌리 다 하고 있고 그랬을 때 A 리전에 장애가 발생한 B로 그냥 우회만 시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가 이제 액티브 형태의 다중 멀티 사이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양쪽의 리전에 동일한 서비스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미션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이런 서비스에만 사용하게 되고요. 사실 리얼타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데이터 로스 전혀 없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히 데이터 로스는 조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A라는 리전의 장애 발생할 때 인지하는 시간하고 트래픽이 돌아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어떤 시간적 소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근접한 데이터 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약간의 로스는 감안이 돼야 된다. 하지만 정말 크리티컬한 거라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챕터로 저희는 이제 재복구 방법에 따른 총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건데요. 이미 이전 그 RPO, RTO를 소개해 드리면서 4가지 타입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실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동작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백업 앤 복원 방식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RPO, RTO 기준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허용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구 시간이 긴 경우 긴 시간이 허용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선순위 좀 낮은 그런 경우에 좀 쓰기가 좋을 것 같고요.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복사해 두고 이걸 가지고 이제 복구시키는 방식으로 백업 앤 복원을 쓰게 됩니다. 네. 데이터 백업이든지 인프라 복원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을 그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켜 놓고 유지하고 있게 되는데 만약 거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이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다른 쪽에 가서 이제 붙업시키는 이런 식으로도 동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백업 시켜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른 리전으로 전달할 것인지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백업이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다음 장에서 그럼 동작하는 걸 보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업의 복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전이 2개가 있다고 가정한 거고 그리고 리전 내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존재할 수 있긴 한데요. 전체 가용 영역이 뭐 가용 영역 안에는 대부분 다 HA 구성 같은 것들, 다시 말해 고가용성 구성들을 이미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건 잠깐 예외 처리하고요. 이거는 리전의 장애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 요 A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써놨습니다. 당연히 가용 영역 A 내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냅샷을 통해서 저장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EC2 같은 경우에는 뭐 AMI라든지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장을 하시게 될 거고 당연히 이 EC2 인스턴스에서 갖고 연결되어져 있는 EBS 볼륨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디스크 같은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외장 하드처럼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이런 디스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백업이 되고 있어야 다른 쪽 미션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을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스냅샷을 하고 이걸 SD 버킷에 저장했다는 가정을 둔 거고요. 자, 지금은 리전 전체가 장애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가용 영역의 장애라고 가정한다라면 사실 리전 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리전에 가져갈 수 있는 다시 말해 S3 버킷에 저장되어 있다거나 AWS 백업을 통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 저장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RDS 이런 이 정보에 대한 게
접근이 이미 아직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용 영역 A만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른 리전 간의 복제를 통해서 리전 B에서 동일한 형태의 백업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리스토어 시키고 그리고 S3 버켓에 있는 RDS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또 역시 RDS를 복구하고 그리고 S3 버켓에 또 다른 저장되어 있는 그 EBS 스냅샷을 통해 가지고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DR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리전 A 전체가 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가정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장애 발생했을 시점에 저걸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는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전의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인 즉슨 외부에서 그 리전으로 백업되어 데이터 역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리전에 계속적으로 이게 리전 간 복제를 해 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리전 자체가 정상화되기 전에 저희가 서비스를 리전 B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다시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파일럿 라이트 작은 부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시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좀 더 빠른 속도로 복구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전에 있는 백업 복원 방법보다는 훨씬 더 빠른 RTO, RPO를 가지게 돼서 낮은 RPO, RTO를 가지게 돼서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서비스 좀 조금 더 적합한 형태가 될 거고요. 우선 AWS 리소스는 다른 리전에서는 이제 꺼진 상태에서 다시 말해 서비스를 하지도 않고 EC2 인스턴스 같은 경우 턴 오프 시켜서 이제 비용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되어져 있다고 가정한 거고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이 리소스를 가동을 시켜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재해복구에서는 중간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제스터 리커버리 EDR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타사 옵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디제스터 리커버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전에 있던 백업앤 복원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루트 53이라고 하는 DNS에 대해서 트래픽을 다른 리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DNS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거를 하나의 세트처럼 그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리전 A 같은 경우에는 가용 영역 안에서 EC2 인스턴스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확장 가능한 고가용성이 보장되어져 있고요. 다시 말해서 가용 영역 A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로드 밸런서가 프론트엔드에 대한 키볼 라이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이제 B로 더 트래픽을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이미 동작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확장이 가능하던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다 구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리전 A 전체가 이렇게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가정을 둔 거죠. 자, 이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리전 B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다 다운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정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A 리전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나면 트래픽이 이제 B로 들어와야 될 건데 당연히 무조건 B로 들어온다고 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로 들어오기 전에 프론트 엔드 어플리케이션들 웹 인스턴스에 대해서 턴업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역시 턴업이 돼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오로라 DB를 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고 있긴 한데요. 이 오로라 DB들이 위전 간에 이미 복제가 되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게 복제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결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정보를 요청했던 정보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은 데이터 로스가 굉장히 새롭게 시작되는 데이터베이스 되겠죠. 그럼 그건 문제가 될 거고 이전에 데이터가 이제 복구 백업이 계속 되고 있다는 가정을 둔 거죠. 다만 이게 얼마나 실시간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로스가 뭐 한 2, 30분 지나간 건지 아니면 뭐한
30분 정도 지나간 건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롤백이란 표현 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떤 백업은 하고 있고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어, 리전 B에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가지고 어떤 EC2 인스턴스를 활성화하는 것까지 좋지만, 그럼 실제 고객들이 어떤 트래픽이 인터넷하고 들어오던 게 A로 가던 트래픽이 B로 넘어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DNS 서버, 뭐 여기 저희 AWS 같은 경우는 루트 53이 될 건데요. 루트 53을 통해서 리전 A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어떤 DNS 쿼리에 대해서 응답을 루트 53이 리전 B에 대한 IP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로 열심히 흘러가던 트래픽들을 더 이상은 A로 안 가고 B로 돌아가게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꼭 저희 뭐 AWS의 루트 53이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의 DNS 서버도 이런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다시 말해 저희 뭐 DR 얘기하면 처음에 소개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일단 루트 53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에 이제 그 ELS 로드 밸런스 관련된 이런 쪽으로 헬스 체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돌리는 게 좀 수월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객사에 있는 DNS 서버를 활용하신다라면 고객사의 그 DNS에서도 이게 리전 A 쪽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다가 리전 A로 가던 트래픽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주기적인 헬스 체크를 해 주시는 기능이 필요하십니다. 이게 뭐 수동으로 딱 고정을 시켜 놓으시면 그 DNS 서버에서 B 리전으로 IP를 돌리기 전까지는 사실 트래픽은 여전히 A 리전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A 리전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어, 저희 웹페이지 같은 게 아예 열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화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로라 DB 보이시는 것처럼 오로라 DB가 백업이 돼 있다는 가정이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턴업이 다 되신 상태가 준비가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루트 53에서 트래픽을 어, 리전 B에 있는 로드 밸런서 쪽으로 흘려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루트 53에서 광고되어져 있는 시간적 딜레이도 있을 거고, 저기 EC2 인스턴스들이 턴업 되는데 또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거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백업 복원 방식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낮은 RPO, RTO 저희가 막 수십 분 내에 정상화 시킬 수 있다라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정상화 시키는 스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딜레이는 역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도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건데요. 웜 스탠바이라는 이제 형태로 이전하고 어떤 게 다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전에 비해 좀 더 빠르게 RTO, RPO가 몇 분 안에 턴업 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래도 더 뭐 파일럿 라이트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핵심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선 웜 스탠바이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정책들 통해서 생산량 용량을 좀 나중에 확장시켜주는 방식으로 이거 보면 원 스탠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당연히 비용은 더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전에 있던 파일럿 라이트랑 차이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웜 스탠바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A 리전이 있고 B 리전이 있는데, A 리전은 당연히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리전에 속해 있고요. 리전 B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전하고 다른 건 프론트 엔드랑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다 턴업이 되어져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어플리케이션 EC2 인스턴스들은 이미 턴업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상단에 있는 루트 53, 다시 말해 DNS에서는 트래픽을 한쪽으로만 전달을 시켜줘서 실제 서비스에서 뭐 패킷 처리하고 뭐 응답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리전 A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B에서는 하나 정도의
기본을 갖고 있는 요 인스턴스들을 유지시켜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변환이 가능하실 거예요. 어떤 위정의 장애가 발생했다라면 당연히 오로라 DB가 있을 때 이미 두 개가 턴업이 되어 있다 가정한 거니까 빠르게 확장해서 턴업을 시켜주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론트엔드 EC2 인스턴스는 트래픽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만 갖고 있어 두 개, 뭐 저희 리전이 여긴 강요 두 개니까 한 쌍을 갖고 있다가 트래픽이 더 이제 쭉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쫙 늘리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 53에도 역시 기존의 트래픽 액티브였던 리전 A 쪽으로 하던 트래픽들을 리전 B로 몰려 돌림으로써 더 빠르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형태인데요. 합 스탠바이. 뭐 느낌 어느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경우는 저장해서 복구하는 데까지, 백업하고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면 그걸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의 어, 똑같은 정보를 이제 계속 복사하고 있다가 빨리 턴업을 시켜서 레디 시켜놨다가 턴업을 시켜서 전달함으로써 좀 빠르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는 한쪽을 조금 미리 몇 개만 턴업 시켜서 중요 서비스는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그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것들을 더 확장해 가게 디자인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핫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더 빠른 속도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은 크게 여기도 액티브 스탠바이 전략도 존재할 수 있고요. 혹은 다중 멀티 사이트 액티브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액티브 스탠바이는 이전에 있던 웜 스탠바이랑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죠. 한쪽으로 트래픽이 몰려가는 거니까 한쪽 특정 리전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여러 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럴 때 뭐 A라는 국가의 리전에 서비스하고 있던 게 문제가 발생해서 B 리전 쪽으로 잠깐 임시로 돌리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릴 수 있게 디자인할 수 있는,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좀 오타가 있네요. 네. 액티브, 인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브인데 지금 리전 A와 리전 B가 동일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졌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로라 DB가 아니라 조금 내용을 바꾸긴 했는데요. 다이나모 DB이고 다이나모 DB의 글로벌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실시간 동기가 되어 있다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자, 이렇게 글로벌 테이블을 갖고 있는 다이나모 DB 상에서 그 위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론트엔드 EC2 인스턴스가 두 리전 간에 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트 53에서는 이 트래픽들을 양쪽을 다 쓸 수 있게 분산 처리를 해주는 거죠. 다만 이럴 때 그냥 일반 루트 53에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라운드 로빈 처리를 하게 되면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미국에 있는 분이 서울 리전으로 접속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G리적 기반, 만약에 그 DNS 쿼리가 서울에서 일어난 거면 서울 리전 쪽으로 전달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미국에 있는 유저가 이런 DNS 쿼리를 했다라면 미국 쪽에 리전으로 전달해줌으로써 평상시에는 서울에 계신 분 서울 쪽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미국 리전을 통해 서비스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53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헬스 체크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리전 쪽에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쪽 리전으로 가는 그런 만약에 서울에서 DNS 쿼리 했다 하더라도 미국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조금 더 당연히 지연이 발생할지라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AWS 서비스 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멀티리전 DI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